미나상 곤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짱입니다. 자, 매주 금요일 밤 아프리카 TV에서 위험한 이야기와 기묘한 초대가 격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 도쿄 K짱 본방사수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요 위험한 초대로 진행됩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홍콩에서 실제로 있었던 아주 잔혹하고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미리 주의사항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잔인한 거를 못 보시는 분들,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은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쿄 K짱의 위험한 초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위험한 초대는요, 저 도쿄 K짱이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저 도쿄 K짱은요, 여러분들께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영상을 제작해서 왔는데요. 이 영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입을 아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한 9분에서 10분 정도의 이 영화의 내용을 담은 영상인데요. 지금부터 이 영화 어떤 내용일지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위가 약하시거나 잔인한 장면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스킵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온 영화 제목이 맨 처음 부분에 나오는데 이 영화를 꼭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스킵 하시길 바랍니다. 스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쿄 K짱이 가지고 온 영화 한 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팔선반점의 인육만두라는 작품입니다. 1992년도에 제작된 이 작품, 감독 구에도 이수연, 각본 구에도. 팔선반점의 인육만두, 제목에서도 나와있듯 인육을 소재로 다룬 영화입니다. 유혈 낭자하고 굉장한 하드 고어 무비죠. 잔인한 걸 못 보시는 분들에게는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은 영화입니다. 삼류 영화부터 메이저 영화까지 다양한 장르를 다루는 이 헐리우드에서조차 이 영화는 개봉 논란을 일으킵니다. 홍콩에서 만들어진 팔선반점의 인육만두. 스토리는 심플합니다. 이 영화는 팔선반점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아주 엽기적인 살인행위가 영화의 주 내용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 사람의 살코기와 뼈를 발라 만두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먹여 증거를 없애는 아주 엽기적인 살인마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지금부터 이 영화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스포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 영화를 보고 싶은 분들은 이 부분을 스킵하셔서 보길 바랍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의 이름은 찬칠영입니다. 그는 마작을 아주 좋아하는 남성이었죠. 1970년대 말 홍콩에서 마작으로 인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는 그 싸움으로 인해 살인을 하게 되고 방화를 저지르죠. 그 후 그는 마카오로 도주합니다. 홍콩 경찰은 그를 수배하고 있었고 그가 잡힐 경우 1급 사형 혐의로 그를 기소할 예정이었죠. 그로부터 8년 후 그의 본명인 찬치령이란 이름에서 왕치양이란 이름으로 개명하고 마카오의 한 만두 요리점인 팔선반점에서 요리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여기에서조차 마작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리고 팔선반점의 주인인 책님에게 계속해서 이기게 되죠. 그리고 책님에게 18위안이라는 큰 돈을 따게 됩니다. 하지만 책님은 그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인 책님에게 끊임없이 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책님은 그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가게라도 내놓으라고 가게의 권리 증서를 가져와 정식 승계 처리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합니다. 오히려 책님에게 야바위꾼
사기꾼이라며 모욕을 당하죠. 왕치양은 분노합니다. 그에게 욕을 하는 책님의 가족들은 책님을 말리기 시작하고 책님이 잠시 가족에게 한눈을 팔게 됩니다. 이 사이 왕치양은 술병을 들어 그를 때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의 어린 자식들과 부인들을 인질로 삼습니다. 그의 가족들을 전부 노끈으로 묶은 뒤 한 명 한 명 잔혹하게 살해하죠. 책님의 아들과 딸 4명을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무참히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책님과 그의 가족들을 토막내기 시작합니다. 그의 가족들의 팔과 다리를 잘라내고 살과 죽과 내장을 뽑아냅니다. 작은 토막 시체들은 쓰레기장에 버리고 무거운 시체들은 택시로 이를 옮겨 바다에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잔인한 일련의 살인 과정에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자신이 쓰레기통에 넣어 쓰레기 소각장에 버린 이 쓰레기들을 다음날 쓰레기 수거 차량이 가지고 가는 거였습니다. 이를 깨달은 그는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밤중에 몰래 덮쳐 그들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들의 살을 도려내고 인육만들을 만들기 시작하죠. 남은 뼈들은 쓰레기통에 넣어 증거를 인멸해버립니다. 어차피 다음날 쓰레기 차량이 그들의 시체를 가져갈 거니까. 그가 만든 인육만두는 다음날 손님들에게 내놓아 손님들의 뱃속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고 그것으로 돈을 벌죠. 서서히 주변 사람들이 가게 주인인 책님에 대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는 책님이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얼머무리기 시작하죠. 정식으로 책님에게 가게를 산 것이 아닌데다가 정식으로 가게의 주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책님 본인의 사인이나 위임장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책님은 이미 사람들의 뱃속에 있었죠. 마작을 좋아하는 왕치양. 그는 주변 사람들과 마작하는 것을 좋아하며 손기술로 이득을 보는 야바위꾼이었습니다. 자신의 비위를 건드는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는 왕치양. 어느 날 한 명의 점원이 그의 비위를 건들고 맙니다. 자신의 비위를 상하게 만든 점원을 노려보는 왕치양. 결국 이 점원은 그날 밤 왕치양에게 살해당하고 인육만두의 재료가 되죠. 그의 살해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국자로 후려내려쳐 살해하거나 살아있는 사람의 볼살을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격리를 담당하던 여성이 이를 그만둔다고 하자 분노에 못 이긴 그는 그녀를 강간하고 살해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살해 방법이 너무나도 잔혹합니다. 나무젓가락을 집어든 그 나무젓가락 뭉치를 그녀의 성기에 쑤셔대며 잔혹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체에서 살을 칼로 발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두를 만들죠. 발라낸 살들은 만두소로 만들고 내장들은 국물을 우려내어 스프로 만듭니다. 만두소로 만들지 못하는 부위, 뼈 등을 모아 쓰레기통에 버리는 왕치양. 이윽고 새벽이 되자 쓰레기 차량이 이 쓰레기를 수거해갑니다. 직원 구함, 점원과 격리 모두를 살해한 뒤 그는 당당하게 새 직원을 구합니다. 이때 경찰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마카오의 경찰인 그들은 여자를 밝히며 놀기만 하고 시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무능하고 게으른 경찰로 나옵니다. 해안가에서 발견된 썩은 팔과 다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편 해안가에서 발견된 썩은 팔과 다리. 이 팔다리의 주인, 그는 바로 팔선 반점을 운영했던 책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찰들은 유력한 용의자 왕치양을 조사하게 되었고 경찰들의 낌새를 눈치챈 왕치양이 몰래 중국으로 도망치려 합니다. 그러자 그를 붙잡아 그에게 온갖 구타와 갖은 고문으로 자백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극중 수사반장 역할이었던 리. 감독인 이수연이 이 역할을 맡았는데 극중 그의 모습은 여자를 밝히고 경찰서에 창녀를 데려오나 범죄 수사를 할 때는 이에만 집중해서 머리 나쁜 부하들을 이끌고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는 경찰입니다. 왕치양의 가게로 찾아와 책님에 대해 물어보는 경찰들. 그들은 그의 가게에서 만두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먹고 있는 것이 인육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맛있어하며 경찰서까지 싸갑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다른 경찰들과 함께 이 인육만두를 아주 맛있게 먹죠. 왕치앙을 구속한 후 자백하라면서 구타하는 경찰들. 하지만 끝까지 입을 열지 않는 왕치앙. 그는 경찰들이 잠시 느슨한 틈을 타 기자진들 앞에서 옷을 벗어 자신이 구타받았음을 폭로하며 경찰들의 행태를 고발했습니다. 이에 신문사들은 폭력 경찰에 대한 비판 기사를 내었으며 경찰들은 그에 대한 구타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들은 이에 왕치앙을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이 감옥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챙님의 형, 챙푼이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그에게 자신들을 대신해서 왕치앙을 구타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찰들은 자신들이 구타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겨 이렇게 한 것이죠. 하지만 왕치앙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손목을 쇠붙이로 베어내고 정맥을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런 독한 수단을 선택하였고 중상을 입은 그는 병원으로 옮겨지죠. 하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도 경찰들의 고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왕치앙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이었습니다. 끝까지 입을 열지 않던 왕치앙도 잠을 재우지 않던 경찰들에게 결국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체들로 만두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경찰들은 자신들이 먹었던 만두가 인육만두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구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망가지지 않는 경찰이었던 리만이 이 인육만두를 먹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하며 나는 먹지 않아서 다행이야 라는 말을 내뱉으며 구토하는 부하들을 쳐다봅니다. 그는 결국 법원에 기소됩니다. 자신이 법원에 기소됐다는 말을 듣자 자신은 기소되지 않을 거라면서 캔 꼭지를 이용해 감옥에서 손목을 그어 자살합니다. 그는 법원에 서는 것보다는 죽는 것을 택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준비한 영화 스토리 괜찮으셨나요? 이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봤습니다. 몇 년 전에 본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저는 뭐 연애물이나 사랑물보다는 약간 호러, 귀신, 공포, 고어물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인육만두라는 영화가 나왔다고 했을 때 뭐야 라면서 그냥 재미삼아 한번 봤었는데 96분 동안 정말 피가 난자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단지 사륙 장면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영화치고는 뭐 그렇게까지 엉망진창인 영화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배우들의 연기가 굉장히 볼만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 83반점의 인육만두라는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누구일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감독의 사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바로 이 감독입니다. 이 감독의 이름은요, 허먼여우라는 감독이에요. 한국말로 하면은 구예만이라는 감독인데요. 이 영화로 인해서 그가 가히 전설, 고어물의 레전드로 약간 칭송받게 되는 고어물의 레전드라고 칭송받게 됐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컬트광들에게 부각시킨 이 영화. 자, 한 남자의 연쇄살인 행각을 아주 잔인하고 엽기적으로 표현한 영화인데요. 그리고 주인공이었던 이 황추생에게도 배우로서 또다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헐리우드, 이 미국에서도 이 영화를 받지 않았어. 뭐 삼류 완전 좀 잔인한 고어물부터 메이저 영화까지 다양한 장르를 다루는 이 미국에서조차 왜 이 영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유아살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고어물이라고 하면 뭐 피가 난자하고 막 팔 잘리고 뭐 귀 잘리고 막 목 잘리고 막 이런 영화라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헐리우드에서도 분명히 미국에서도 분명히 그런 고어물들이 나왔을 텐데 왜 하필 팔선반점의 인육만두만은 안 됐었나? 왜냐면 이 영화에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10살도 채 안 되었을 만한 이런 아이들을 죽이는 장면이 들어가 있어요.
아이의 목을 잘라서 아이의 목이 굴러다니는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의 목에 그 깨진 병으로 목을 확 찌르는 장면도 여과 없이 다 나와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할리우드 B급 영화에서도 주로 희생을 당하는 건 어른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린 유아들을 가지고 이런 잔인한 장면을 묘사한 이런 작품은 솔직히 미국에서도 극히 드물었대요. 그리고 1992년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성기 노출이 돼요. 그 죽은 여성 있죠. 이 남자 주인공이 죽인 그 격리 여성이 강간을 당하면서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장면에 여성의 성기가 그냥 그대로 노출돼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뭐 팔 잘리고 목 잘리고 뭐 내장 꺼내고 막 이러는 거는 뭐 기본이고, 그리고 강간당하는 여성의 음부에다가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다 짚고 이거를 막 쑤셔넣는 장면도 나와. 그리고 갈비뼈를 막 이렇게 다 내장을 드러내가지고 내장을 꺼내서 뜨거운 물에 다 삶는 이런 장면도 나와요. 그래서 뭐 영화를 정말 뭐 윤리적인 면으로 보자면 사람들한테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거라는 거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사실 고어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 기묘한 이야기에 올렸던 그런 뭐 기니어 피그 같은 그 시리즈도 거의 다 봤고요. 뭐 태국, 뭐 전 세계의 고어물을 여러 가지 봤었는데, 사실 저도 이거를 봤을 때 굳이 이 아이들을 죽이는 장면까지 굳이 이게 넣었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너무 대놓고 아이들을 살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고 이 감독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그 장면이래요. 어린 아이들과 어떻게 촬영을 했는지. 사실은 아이들은 따로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뭐 합성시킨 거라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울어라고 해서 아이들을 그냥 울도록 연기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에 어색함이 전혀 없는데 그 이유는 이 아역 배우들의 연기 실력과 그리고 이 남자 주인공과 그 조연 배우들의 연기 실력 때문이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부천영화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사실은 우리나라의 부천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상영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영화를 처음에 우리나라로 들여올 때 저작권 분쟁으로 인해서 상영이 어려울 뻔했었는데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부천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상영했대요. 그리고 삭제 장면이 전혀 없이 완전판으로 상영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부천영화제 이전에 다른 아시아권 영화제에서도 이 영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대. 이미 상영이 취소됐었대. 그런데 완전 무삭제판으로 이렇게 상영을 한 거는 부천영화제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영화에는요, 뭐 고어적인 막 이렇게 피 터지고 막 이러는 그런 뭐 희열 쾌감을 보여주기보다는 약간 좀 홍콩의 부패한 경찰들의 모습, 그리고 기본적인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보여드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자, 이거는요, 사실은 이 영화 내에서 또 역겨운 부분이 하나가 있어. 뭐냐면, 소변을 마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면 등이 좀 거북함을 주기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남자 있죠? 이 옆에 있는 이 남자. 이 왼편에 나오는 이 남자가 사실 남자 주인공과 같은 감방을 쓰는 그런 인물로 나와요. 그 이 남자에게 유일하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역할로 나오는데, 사실 이 남자가 실제로 살인마와 함께 같은 감방을 사용했던 죄수였대요. 대박이죠? 그래서 이 남자가 실제로 이 영화에 나와서 이게 또 조금 이슈가 됐다고도 해요. 사실 이 영화가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남자 주인공의 연기 실력 때문인데요. 영화가 매우 잔인하고 매우 불쾌하고 진짜 사람같이 안 보여요. 이 남자가. 연기인데도 불구하고. 자, 또 다른 배우를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남자인데요. 중국 영화를 한 번쯤 보신 분들은 이 배우분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남자는 이 영화에서 원래
그 83반점의 원래 주인이었던 그 남자의 친형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남자분의 역할도 뭐 길게 나오진 않아. 잠깐 나오지만 이 남자분의 역할, 그 연기력도 굉장히 약간 좀 강렬하게 남아 있었어요. 사실 여기서는 소변이 몇 번 나와요. 소변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이 남자가 자신과 같이 함께 일하고 있었던 식당 조고번이었던 아만이라는 그 캐릭터를 살해하고 나서 이 손에 묻은 피를 오줌으로 씻어내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소변이라는 이 매개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 감독이 좀 많이 쓴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또 일본에 사는 제가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일본 영화인데요.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의 1979년 작품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입니다. 자, 근데 이 영화를 만든 이 감독이 사실 이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의 약간 조금 팬이었나봐요. 그래서 그 감독에 대한 오마주를 바친 거라고 하면서 이 소변 장면을 일부러 넣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복수는 나의 것에서도 주인공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다가 이 손에 묻은 피를 오줌으로 소변으로 이렇게 씻어내는 장면이 있었거든. 그 장면을 똑같이 이 인육만두 영화에도 넣은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더 심한 게 뭐냐면 그 피 묻은 손을 소변으로 닦아내고 그 손으로 감을 따서 먹어. 그리고 그 딴 감을 먹으면서 맛없어 라는 맛없어라면서 이렇게 퇴 뱉는 장면까지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영화 저도 보고 싶은데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 자,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걸 들어보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박찬욱 감독이 제작한 복수 시리즈 중 하나인 그 복수는 나의 것이 생각나실 거예요. 자, 박찬욱 감독이 자신의 복수 시리즈 중 복수는 나의 것에 촬영하기도 했고 봉준호 감독이 살인의 추억을 연출할 때마저도 참고한 영화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영화가 홍콩에서 굉장히 또 이슈가 돼요. 왜냐면 호러 컬트 매니아들 사이에서 이 영화가 대박을 치게 된 거지. 그래서 중국에서는 한때 이 영화 때문에 그 고어 영화의 바람이 불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영화의 주인공을 제가 잠깐 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분입니다. 자, 중국 영화를 보면 굉장히 이분이 많이 나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살인마 왕지웅 역할을 맡았던 이 배우는 황추생이라는 배우입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또다시 이 인육만두라는 영화를 또다시 보게 됐는데 그의 연기는 다시 봐도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리얼하고 잔혹하고 엽기적이고 끔찍합니다. 자, 그는 이 영화로 1994년 13회 홍콩 금장상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허먼여우 감독과 다시 만나서 에볼라 신드롬이라는 영화를 만나게 됐는데 그 영화에서도 또다시 광기 어린 연기를 유감없이 발휘해서 또다시 수많은 고어 컬트 팬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오늘 뭐예요? 왜 자꾸 영화 얘기만 하고 왜 오늘은 범죄 얘기 안 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이 모든 이 영화의 시놉시스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인육만두 사건이라고 불리는 마카오의 살인사건입니다. 1985년 8월 8일 점심시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막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아! 하고 소리를 지르죠. 사람들은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어떤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절단된 사람의 팔다리를 발견하게 된 거죠.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도합 8개의 시체 토막을 그곳에서 건져냅니다. 자, 그로부터 며칠 후 같은 지점에서 연달아서 11개의 시체 토막이 또다시 발견돼요. 그리고 시체를 부검한 결과 모두 굉장히 날카로운 도구에 깔끔하게 절단된 것으로 보였죠.
그로부터 8개월 후인 1986년 4월, 한 통의 편지가 경찰들한테 배송됩니다. 그리고 발신인은 팔선 반점이라는 식당에서 온 거였어요. 그 식당의 주인이었던 린이란 사람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자,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까 작년 8월쯤 발신인의 친형, 즉 팔선반점의 주인인 그 린이 갑자기 실종되었고 린의 식당은 황 씨라는 어떤 남자가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 남자의 얼굴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 그 황 씨라는 사람의 실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팔선반점의 주인이 사라지고 그 가게를 독점하게 된 이 황 씨라는 사람. 그 팔선반점의 린의 동생에 의하면 이 황 씨가 린의 아내의 천이라는 여성과 사실은 불륜 관계였다. 그리고 그 둘이 작정을 하고 우리 형을 죽였다. 라면서 경찰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주인이었던 린을 죽인 후에 그 둘 사이에 뭔가 충돌이 생겨서 황 씨가 린의 아내와 그리고 그 가족들 모두를 살해했다 라고 밝힙니다. 사실은 린의 동생이 이렇게 말로는 설명했지만 뚜렷한 증거는 없었어. 그래서 어쨌든 린의 동생의 이야기를 토대로 경찰들은 황 씨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경찰들은 일단 발견된 시체 토막들 중에 한 여성의 잘린 손의 지문을 검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손의 지문은 팔선 반점에서 실종되었던 한 나이든 여성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팔선 반점의 새 주인, 이 황 씨를 아주 엄밀히 조사하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린의 이웃들과 기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경찰은 린 씨의 모든 가족들이 실종된 날짜가 1985년 8월 4일부터 5일 사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실 황 씨의 나이가 그 당시 50이 넘었었기 때문에 사실 그가 혼자 한 게 아니다. 그를 도운 어떤 젊은 공범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찰들은 추측하죠. 그리고 1986년 9월 경찰들의 아주 그냥 끊이지 않는 그런 감시, 경찰들이 좁혀오는 수사망, 이것들을 견디지 못했을까요? 팔선반점에서 나와 중국 대륙으로 도망치려던 황 씨가 경찰에 의해 체포됩니다. 그리고 신문이 시작되죠. 황 씨에게 묻습니다. 너 왜 도망가려고 했냐? 그러자 황 씨가 도망이라니, 나는 그냥 내 아내하고 딸 배웅하러 나간 거지 도망가려고 간 거 아닌데? 린 씨 어디 갔어? 아, 린 씨의 식당을 왜 지금 네가 하고 있냐고. 근데 훔친 거 아니에요. 그거 린 씨가 그 식당이랑 그 식기들 같은 거 전부 다 나한테 판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정당하게 산 거라니까? 라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 왜 나한테 누명을 씌우려고 하냐? 라면서 오히려 경찰들을 타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날 밤 갑자기 그가 거칠게 숨을 쉬면서 천식이 도졌다느니 갑자기 혀를 깨물면서 나 죽어버릴 거야 라면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괴상한 행동들을 끊임없이 시작하죠. 그때 언론에서 피해자들의 사진이 올라옵니다. 이 사진들은 실제 피해자들입니다. 다음날 경찰은 팔선반점에서 실종된 사람 총 10명의 사진을 정식으로 공개합니다. 그들은 각각 팔선반점의 전 주인이었던 린, 그리고 그의 아내 천, 그리고 그의 딸들 4명,
그리고 아들 1명, 그리고 린의 부인이었던 천의 어머니 진 씨와 그리고 이모, 그리고 팔선반점에서 일하던 요리사 등이었습니다. 자, 피해자 사진들까지 다 까발려진 상태에서도 황 씨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황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린 그 사람이 나한테 돈 60만 위안을 빌렸다니까요. 근데 지가 갚지 못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식당, 그리고 그가 하고 있던 모든 가업을 나에게 양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민 갔어요. 이민을 갔다는 황 씨의 말에 경찰들은 린과 그의 가족들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린과 그의 가족의 출입국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밖에 이민을 간 적이 없는 거야. 또한 경찰은 황 씨의 저택에서 린의 은행카드와 은행금고 열쇠, 그리고 린의 자녀들의 출생증명서와 학생증 등을 발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죠. 자, 린의 부인이었던 천의 이모는요, 도박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도박 중독이었죠. 그래서 그 도박 중독 때문에 황 씨한테 18만 위안이라는 빚을 지게 됩니다. 황 씨의 여러 차례의 독촉에도 린의 일가가 빚을 갚지 않는 거야. 그러면 린은 음식점도 하고 있었으니까 돈도 많았을 텐데 대신 갚아줄 수 있잖아. 자신 부인의 이모인데. 하지만 린조차 내가 돈을 왜 갚아? 배째라고 하게 된 거지. 자, 돈을 갚지 않는 린 씨의 일가에게 드디어 그가 폭발하게 됩니다. 자, 돈을 갚지 않자 칼을 들고 린의 어린 아들과 딸들을 인질로 삼고, 그리고 린과 그의 아내에게 빚을 갚으라고 협박합니다. 결국 몸싸움이 일으키게 되고 그는 린과 그의 아내 천, 그리고 린의 어린 딸과 아들들을 모두 살해합니다. 그리고 당시 그들과 함께 일했던 팔선반점의 요리사조차 죽음을 면치 못했죠. 자, 린의 아들은요, 황 씨에게 살해당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모 할머니가 아저씨 신고할 거예요. 라면서 소리쳤고, 황 씨는 그 어린애를 살해하면서도 린의 이모를 찾아가 그녀마저 죽여버립니다. 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시체를 처리하기 어렵게 되자 황 씨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바로 시체를 토막낸 후 내장을 꺼내고 살가죽을 잘라내어 일부는 탕을 끓이고 일부는 만두를 만들어서 손님에게 판매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들의 모든 증거는 팔선반점에 온 손님들의 뱃속으로 가라앉게 되죠. 자, 1986년 10월 2일 황 씨는 정식으로 기소되고 마카오 감옥으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86년 10월 4일 그는 마카오 감옥에서 쓰레기통을 이용해서 손목을 그어 자살 시도를 합니다. 왜 쓰레기통이 철로 이렇게 됐는데 뾰족하게 돼 있었나 봐. 그래서 거기다가 팔을 막 이렇게 그어서 자살 시도를 해. 그리고 나서 5시간 뒤에 구조됩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목숨을 건지죠. 그리고 2달 뒤인 12월 4일 그는 옥중에서 또다시 손목을 그었고 결국 그가 원하던 대로 그는 사망하게 됩니다. 자, 경찰은 이때까지도 10명의 실종자의 시체나 시체 초막들을 전부 다 찾아내지 못했어. 심지어 증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실종됐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었지.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만 할 뿐이었어. 자, 그 바닷가에서 건져낸 11개의 시체 토막들 그리고 10명의 실종자들 것이 맞다고 팔선반점 부근의 주민들이 모두 확신을 했대요. 맞을 거야 라면서. 그리고 나머지 시체들은 또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방식으로 살해했는지, 왜 살해했는지 이 소문은 아직까지도
그 당시 동네에 살고 있던 이웃 주민들과 마카오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소문으로만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 감옥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가 죽을 때 유서를 쓰고 죽었다고 해요. 이 사건은 내가 한 게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법으로 심판할 수 없어. 라는 유서를 남기고 죽었다고 하는데, 그가 죽고 난 뒤 이 마카오 감옥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마카오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죄수들이 한 명, 두 명 굉장히 심한 가위에 눌리기 시작하고, 밤에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귀신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죄수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감옥을 순찰하는 사람들도 이상한 형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카오에는 이때부터 이상한 풍습이 하나 생겨났다고 해요. 바로 장례를 치러주는 풍습이래요. 감옥에서 죽은 죄수를 위한 장례식. 자, 감옥에서 사람이 죽으면 범인의 영정사진을 들고 장례를 이렇게 치러준대요. 뭐 스님도 올 거고 뭐 이렇게 모두 뿌리면서 뭐 장례를 치르겠죠. 그런데 이때 이 영정사진을 들고 감옥 밖으로 나간대요. 왜냐면, 자, 너 이제 감옥 밖으로 나갔으니까 떠나. 라는 의미로 영정사진을 감옥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귀신들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진짜 그가 죽어서 마카오 감옥에서 유령이 된 걸까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죽여놓고 대체 그는 뭐가 억울했던 걸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더 가지고 왔습니다. 궁금하시면 다음 영상 클릭하세요. 2008년 5월 9일 어느 날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자, 경찰들은 그 전화를 받고 바로 출동합니다. 해당 장소에 도착하자 경찰들은 바로 살인사건으로 결정짓고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홍콩 언론 밍바오라는 언론사에서는 16살의 한 소녀가 20대 남성에게 살해를 당했다고 전합니다. 자, 그녀의 이름은 왕자메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이라기도 좀 표현하기 조금 그런 게 그녀의 나이는 16살이었어요. 자, 왕자메이라는 이 소녀는요, 1991년 중국 후난성에서 태어납니다. 사실 친구들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약간 성격이 좀 억센 편이었대. 하지만 그녀들의 친구는 많았고 그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평소 그녀는 인터넷을 굉장히 즐겨하는 친구였대.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했는데, 특히 나이가 많은 애인을 사귀는 것을 좋아했다는 소문이 돌았대요. 자, 그녀를 살해한 남성은 당시 24살의 딩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자, 사실 그녀는요, 2008년 4월 27일에 실종됐고 4월 29일 왕자메이 가족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9일 경찰에 전화가 걸려오게 된 거죠.
사실 그녀는 이런 순수한 모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모델 지망생이었다고 해요. 근데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매춘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자, 중국 언론사 명보에 따르면 왕자메이는요, 인터넷에서 어떤 후원자를 만나는데요. 그녀는 키미라는 닉네임으로 매춘업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경찰에 따르면 살인범은 24살의 딩이라는 남성이었는데 그녀가 인터넷에서 이 딩과 만나게 된 거야. 그리고 성매매를 하게 되죠. 자, 성매매를 하는 도중에 어떤 이유로 그 둘은 다투게 되었고, 그래서 열받은 딩이 그녀를 살해하게 된 거예요. 자, 갑작스럽게 우발적으로 그녀를 살해하게 된 이 남성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냐? 시신은 어떻게 빨리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그래서 사건의 발각을 두려워한 이 남성은요, 능지처참하듯이 그녀의 시체를 처리합니다. 저도 사실은 인터넷에서 이 능지처참이라는 표현을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 능지처참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 여러분, 산 사람을 이렇게 몸을 토막내서 죽이는 걸 능지처참이라고 한대요. 자, 그의 방에서 그녀를 살해했는데 그의 살인 방법이, 그 시체 처리 방법이 굉장히 끔찍합니다. 일단은 그녀의 몸에서 그녀의 살을 발라냅니다. 그리고 인육과 내장을 그 고기 다지는 기계로 잘게 채를 터서 다져버립니다. 채를 쳐가지고 이렇게 다져. 그리고 그 다진 그녀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니? 살가죽들을 화장실에 버려버려요. 그리고 머리와 몸통, 좀 큰 뼈들이 있는 것들은 스티로폼 상자에 넣어가지고 코울룬이라는 그런 부두 바다에다가 버려버립니다. 여기서부터가 대박인데 여러분들, 나머지 시체 일부를 어떻게 했냐? 바로 인근 시장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몰래 정육점 매장에 이렇게 진열해 놨대요. 정육점 매장에다 이렇게 그냥 툭툭 던져놓은 거야. 그래서 사실은 그가 그 정육점 매장에 이렇게 툭 던져놓고 몰래 도망갔지만 그 고기들은 실제로 어떤 고객들한테 팔렸었고, 그리고 그 사체들은 일반 고객이나 그 시장에 갔던 사람들에게 요리가 되어 먹혔겠죠. 그 고기, 그러니까 고기를 사간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고기가 만약에 어떤 뭐 식당이나 어떤 레스토랑에 판매가 되었다면 그 고기를 가져간 누군가의 윗속에 있겠죠. 자, 이 사건을 조사 중이던 경찰은요, 사실 딩이 혼자 한 게 아니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의 룸메이트인 어우라는 남성을 공범으로 체포하죠. 그런데 이 사진은 아마 얘 사진인 것 같아. 공범 사진인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의 룸메이트인 어우는요, 보석금을 내요. 자, 1만, 홍콩 달러로 1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30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석방이 됐대요. 자, 그의 방 카페트에서는요,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이 발견됐는데도 말이죠. 자, 경찰들은 당시 5월 8일 정오부터 골목길, 하수구 등등을 막 찾아서 갈린 사체를 수거하는 작업을 벌입니다. 자, 그 수거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던 그 경찰들, 우물안, 쓰레기통, 그리고 거기 우물 안에 있는 진흙들을 다 퍼내가지고, 하수구 이런 거 다 퍼내서 다른 그런 찌꺼기들을 다 제거한 뒤에 그 발견한 사체 조각들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정부 검찰청에 맡겨서 이게 정말 사람 사체인지 아닌지 인육 여부를 확인했다고 해요.
자, 맨홀 근처 5월 9일날 드디어 사람의 사체로 보이는 20개 이상의 조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조각들은 이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죠. 자, 이 사건은 2009년 7월 27일 고등법원에서 피고 발인 자격으로 이 피고인이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자, 피고인이 저지른 너무 엽기적인 행동, 끔찍한 그런 시체 처리 방법 등등에 의거 피고인은 종신형 판결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D라는 남자가 2011년에 수감되어 있던 도중에 감옥에서도 또 다른 죄수를 습격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83반점의 인육만두 영화가 또다시 한번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도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잖아. 아니, 어떻게 16살짜리 아이가 매춘을 하게 됐고 24살 남자가 그녀랑 만나서 살인을 하게 되고 그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도 너무 엽기적이고 그리고 그거를 그냥 시장 정육점에다가 몰래 배치시켜 놓은 것도 너무너무 끔찍한데 이거를 영화로 안 만들었을까? 자,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자, 바로 곽부성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기항지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실제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화 한번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라이브에 오신 분들께는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작권이 걸리지 않으면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드릴 건데요. 지금 실제 여러분들 지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영화의 티저인데요. 중간중간 약간 잔인한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 미성년자와 노약자분, 심장이 약하신 분, 좀 잔인한 거 못 보시는 분, 비위 약하신 분들은 이 부분도 살짝 눈을 감으시던가 스킵하시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 달지 마세요. 악플. 아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게 미성년자 분들도 혹시나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말 더럽게 안 듣고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약간 좀 스킵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죠. 请中途下车的旅客提前做好下车的准备。點解佢要用刀戒自己啊？咁你即係話我個女而家死咗啦？亦有好多人好彩，香港頂平均2個鐘都有一個人失蹤。將你老爆啊！我殺咗人啊！你知唔知你講呢番説話，後果係好嚴重。你可唔可以做我女朋友？梗係可以啦。收咗500，我可以天多先走㗎。我個女係咪做咩？我唔識分邊啲係心，邊啲係肺。唔係想知你點解死，我係想知件事點解會發生。이런 영화입니다. 사실 인육만두, 인육 먹는 이런 사건들은요,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멀리 떨어진 이런 소재는 아닌 것 같아. 저 같은 경우에도 기묘한 이야기나 위험한 초대에서 이 인육 관련된 사건을 여러분들께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구독. 자, 저 어릴 때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진짜 맛있는 중국집에서는 사람고기 써가지고 진짜 맛있는 거다, 막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자, 여러분 삼국지 아시죠?
그 유명한 삼국지에서도 그 유비가 전쟁에서 지고 나서 피난할 때 그 유한이라는 사람의 집에 묵게 되는데 유비가 좀 지친 몸을 끌고 약간 고기를 좀 먹고 싶어 하자 그 유비에게 그 유한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마누라 엉덩이살을 잘라줬다라는 이런 에피소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뿐만 아니라 그 당나라 측천무 시대에 되게 유례 없이 인육이 막 넘쳐나는 그런 때가 있었대. 그래서 고깃값이 한번 푹 폭락했었다는 기록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자, 이때는 고구려와 백제가 망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이고, 그리고 유민족이 수백만 명이 중국으로 이렇게 끌려갔기 때문에 그 바로 직후에 고깃값이 푹 폭락한 건데요. 왜 폭락했는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게요. 자, 그러고 보니 둘 다 중국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실제로 중국인들이 인육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기도 하고 우리도 그런 뉴스를 몇 번이나 접한 적이 있습니다. 자,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물록에는요, 원나라 때 인육을 먹었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 가격이 쌀값이나 개고기보다 더 쌌다라고 실제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 얼마나 심했으면 아큐정전의 저자 루신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중국인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제가 말한 거 아니니까 악플 달지 마세요. 자, 어쨌든 고깃값은 왜 폭락했으며 그리고 그 많던 유민족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물론 지금이야 인육을 먹는 사람이 있겠냐마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중국은 바퀴벌레까지 먹는다. 중국은 식탁 빼고 모두 먹는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인육을 절대 먹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어제 먹었던 고기, 오늘 밤에 먹었던 만두, 진짜 고기가 맞아요.